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뒤통수가 아주 얼얼한 일을 겪어서 이리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원래 되게 사람을 잘 믿고 또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그 신뢰와 믿음으로 저는 세상을 바라보았지요. 그래서 항상 저는 바보처럼 남들의 부탁을 다 들어주었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마순아, 너 그렇게 남들 부탁 다 들어주고 다니면 네가 손해보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너를 항상 1순위로 두고 남들 요구를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엄마는 네가 나중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까봐 무섭다. 저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부탁 오래 걸리지도 않고. 엄마, 나는 괜찮아. 내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 저는 엄마를 안심시켰습니다. 사실 엄마의 말이 맞아요. 제가 남들 부탁을 들어주느라 손해볼 때가 굉장히 많았고 속상했던 때도 종종 있었지요. 그게 저에게는 상처였지만 또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단순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저는 착한 성격으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처음에 저에게 당신은 너무나도 착해서 좋아. 뭐라고 해야 할까?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여자거든. 나는 항상 나쁜 여자만 만났는데 이제는 착한 여자 만나고 싶어. 그래서 나 지금 당신한테 청혼하는 거야. 우리 결혼하자. 제가 그때 만나고 있었던 남자는 IT 회사에 근무하는 대기업 직원이었어요. 남친은 옛날부터 항상 바람 피우고 자신을 뒤통수 치는 여자만 만났다가 한없이 착하고 무한 신뢰를 주는 저를 만나고 나서 마음을 열게 된 거죠. 그 남자가 어떤 말을 하든 저는 항상 그랬구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받아줬거든요. 그 남자는 저의 그런 모습에 큰 호감을 느낀 거였고요. 저도 그래서 그 남자가 좋았어요. 저에게 잘해주는 그 남자가 저에게는 꽤나 좋은 사람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결혼이 저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줄은 가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의 모든 것에 맞추어 준 것 같아요. 세탁기에 양말을 넣는 법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꼭 새로운 밥을 먹어야 하는 남편의 습관, 그리고 집에 오면 항상 온수를 받아서 목욕하는 습관까지 전부 다 제가 파악을 해서 맞추어 준 거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엄마, 식모로 취업을 한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에이, 그래도 뭐, 사람이 좋으니까, 나한테 잘해주고, 한없이 사랑을 주니까, 그 사람한테 사소한 거 바라기 시작하면 정말로 끝도 없을 거야. 하면서 저는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나도 이쁜 토끼 같은 딸내미가 생기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약간은 시들어가던 부부 사이를 다시 불지필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랐죠. 제가 그토록 바라던 딸을 잉태한 순간, 저는 엄마로서 드디어 내가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너는 진짜 애가 착하고 되게 아이 태어나면 한없이 잘해줄 것 같아. 되게 친구 같은 엄마가 될 것 같아. 너 워낙에 착하고 사람들 말도 잘 들어주는데
네 아이가 너한테 고민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또 잘 들어주겠어. 다들 저에게 정말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해주었지요. 저는 그들의 말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나는 좋은 엄마가 될 거고,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거야.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저의 다짐은 한결같았어요. 아이를 위해서 저는 몸이 부서질 듯이 아파도 제왕절개를 선택하지 않고 자연분만을 하게 되었고, 정말 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간힘을 써서 아이를 제 손으로 다 길렀어요. 흔한 유모의 도움도 받지 않았지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그저 행복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애엄마들은 학원이며 뭐 과외며 다 시키는데 저는 그런 걸 너무 강조하면서까지 아이의 행복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생이 되었을 때 다들 저에게 한마디씩 했어요. 아니, 자기는 왜 아이 학원을 안 보내? 이러다가 초등학교 올라가면 애가 엄청 뒤처진다니까. 우리 집 옆에 사는 초성이도 학원 안 가고 초등학교 올라갔다가 제일 발달 느리다고 해서 나머지 공부하고 그 집 엄마 충격받아서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학원을 7개나 보내니까 딱 1년 있다가 초성이가 결국 1등을 하더라고. 어차피 보낼 학원이면 일찍 아이를 보내서 머리 말랑말랑하게 유연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안 그래? 저는 엄마들의 그런 말들에 휘둘렸어요. 정말 나도 아이 학원을 보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하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편이 당신, 나 이제 사업하고 싶어.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기도 했고, 이제는 지치네. 나도 나만의 일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크거든. 남편이 사업 선언을 한 거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남편의 월급이 이제는 들어오지 않게 되었으니 저에게는 꽤나 큰 시련이었지요. 일을 어쩌면 좋을까? 정말 일을 어떻게 하지? 싶었던 저는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차피 애 아빠도 회사 그만두니까 아이 학원비 낼 돈도 없고, 그리고 너무 어린일 때부터 학원 다니는 것은 100번 생각해도 별로 안 좋은 일인 것 같아. 엄마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는 그냥 나만의 교육 방식대로 아이들 교육을 하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 마음을 먹으니 그래도 한결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애 아빠는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아이는 여전히 학원을 다니지 않고 저와 함께 체험 같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아이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는 학원 안 가서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행복한 것 같아. 나는 숙제 걱정이 없잖아. 그래서 항상 웃으면서 잠들 수 있잖아. 아이의 그 말을 들은 순간, 아, 내가 아이를 정말로 잘 키웠구나. 그래, 이 맛에 아이를 키우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이를 유치원 때까지 학원을 안 보냈는데, 문제는 초등학교 올라가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준호 엄마가 저에게 한 말이 맞았어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가니까 정말 학교에 학원을 안 다니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였습니다. 학부모 모임에서도 다들 만나기만 하면, 아니, 그래. 이제는 논술 공부가 정말로 필수래. 논술 공부 안 하면 대학도 가기 힘들어지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정말 큰 문제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에휴. 그래. 그런데 목동에 되게 논술 잘 가르치는 선생이 있대. 좀 가격은 비싸고 시간당 20만 원인데
효과가 그렇게 대단하나 봐. 원래는 고3만 했는데 소문이 초등 엄마들 사이에서도 나서 이제는 초등 애들도 맡아주는 모양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낄 틈이 없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엄마들 사이에서 실세가 되지 못하니까 제 딸한테도 피해가 가기 시작한 겁니다. 엄마, 애들이 나 학원 같이 안 다닌다고 잘 놀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학부모 모임에서 엄마가 다른 엄마랑 안 친하다고 내 친구들이 막 말했어. 엄마, 나 그냥 요즘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은근히 나를 왕따시키는 기분이야. 진짜 나 속상해.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아이가 그 말을 했을 때 제 심장은 덜컹 내려앉는 듯 했어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당장이라도 아이를 학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제 남편 사업한다고 퇴사를 하고 일을 벌여놨는데 정말 거의 이 일이 쑥대밭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꼴의 IT 계열 창업이라고 옷은 명품에 차도 진짜 제일 좋은 세단 뽑아서 타고 다니는데 사실 그게 다 빚이었고 남편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이랑 투자금 8억은 이미 다 공중분해된 상태였고 남편 빚만 10억이 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남편은 사업은 끝까지 살아남는 자만 성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제발 걱정하지 말고 애나 잘 키워. 내 사업에 신경 쓰지 말고. 알겠지? 내 사업은 내가 알아서 잘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좀 참견하지 마. 하면서 굉장히 예민한 태도를 보였지요. 안 그래도 돈 때문에 골아픈 남자한테 제가 자기야, 아이 학원 보내게 돈 60만 원만 한 달에 주면 안 돼? 아이가 학원을 안 다녀서 요즘 애들 사이에서 끼지도 못하고 소외감 든대. 그리고 나도 아이가 학원을 안 다니니까 학부모 사이에서 할 말도 없고 힘드네.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나도 불가능했습니다. 안 그래도 돈 없어서 자동차 리스 할부비도 겨우 갚는 남자였는데요. 그런데도 허세는 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 사는, 잘 나가는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하여튼 집 안에서도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골머리를 썩혔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딸 반 학부모 모임 회장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아니, 하늘이 엄마, 나 은정이 엄마인데 내가 오후에 일이 생겨서 아이 픽업을 못할 것 같아. 우리 집이랑 하늘이 엄마 집이랑 가까우니까 내가 실례인 건 알지만 우리 딸 좀 학교 끝나고 하늘이랑 같이 픽업해서 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해. 그런데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속으로 그래, 이건 엄청 좋은 기회야. 은정이 엄마랑 친해져서 학부모 모임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다지면 아이 교육 정보도 얻고 엄청 좋을 거야.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는 환하게 웃으면서 어머, 당연하죠, 은정이 엄마. 어차피 하늘이 학원도 안 다니고 학교 끝나고 할 것도 없으니까 은정이랑 같이 도서관 가라고 할게요. 일 잘 보시고 애들 저녁은 제가 챙겨줄게요. 어차피 제가 손이 커서 만드는 김에 은정이 것도 같이 만들어서 먹이게요. 아이고, 그래만 주면 진짜 고맙지. 내가 꼭 보답할게, 하늘이 엄마. 진짜 고마워. 이 사건을 계기로 저는 학부모 모임 회장인 은정이 엄마와 무척이나 친해졌어요. 은정이 엄마는 아이가 어릴 때 남편이랑 이혼을 했더라고요. 나도 처음에 애 두고 이혼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어. 그런데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니까 매일 얼굴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내게는 고통이자 지옥이었고, 지옥 구덩이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다는 게 내 유일한 소망이었지. 그래서 이혼하고 내가 동대문에서 옷 장사를 시작한 거야.
그래도 그게 잘 되어서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되었고, 소심한 내가 동대문 옷장사를 시작하면서 배짱도 세지고 두려울 게 없어지니까 학부모 모임 이런 곳에서 회장도 맡고 그러네. 하여튼 하늘이 엄마, 뭐 정보 같은 거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보고, 나도 하늘이 엄마가 우리 아이 도와주는 만큼 그만큼 돌려줄 수 있게끔 열심히 해볼게. 저는 은정이 엄마가 살아온 삶을 듣고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은정이 엄마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굉장히 바람직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온 분이구나. 에휴, 이혼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성격이 악착같이 강해진 거지. 나도 힘든 시기인데, 그래도 마음을 같이 나누고 의지할 내 엄마가 있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은정이 엄마는 저녁마다 일이 생겼고, 제가 은정이를 픽업해서 하늘이랑 함께 놀게 하는 일정은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야, 한두 번이야 그게 가능하지만 어떻게 맨날 남의 집에 저녁 차려주고 놀아주냐? 너도 참 바보다. 그 엄마도 양심이 없지. 뭐 한두 번 부탁하고 다른 엄마한테, 아니면 유모라도 고용을 해서 아이 학교 끝나고 픽업하고 그래야지. 너 그렇게 남 부탁 계속 들어주다가 그 사람들 그걸 당연하게 여겨서 너 큰일 난다니까? 나중에 뒤통수 맞는 일 생긴다고. 친구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딸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 그러려면 딸아이의 반 엄마들과 친해지는 게 필수였기 때문에 은정이 엄마의 부탁을 무시하지 못했어요. 은정이 엄마도 그걸 아는 듯 했고요. 하여튼 저희 둘은 암묵적인 거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해지니까 은정이 엄마는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되었고, 제 남편이 은정이 엄마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온 그 여자는 애 엄마가 아닌 것 같아. 무슨 아가씨처럼 옷을 입고 다니네? 그치. 아무래도 동대문에서 옷 장사하니까 그런 패션 트렌드를 빨리 알고 적응을 하는 것 같아. 나도 은정이 엄마 보면 되게 젊은 20대 같아서 신기해. 확실히 예술 쪽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가 봐. 그래, 그런 것 같다. 나도 옷을 좋아하니까 그 은정이 엄마라는 사람이 좀 궁금해지긴 하네. 당신이 지금 애들 학교 끝나면 은정이까지 포함해서 저녁마다 밥 먹이고 돌봐주는 거지? 응, 지금은 그러고 있어. 은정이 엄마가 장사 관련해서 할 게 굉장히 많나 봐. 그러면 은정이 엄마도 일 끝나고 우리 집 와서 저녁 먹고 가라고 해. 어차피 여기서 은정이네 집까지 5분도 안 걸린다며. 그래도 돼? 당신 안 불편하겠어? 일 끝나고 또 애들 학부모랑 밥 먹어야 하는데? 상관없어. 남편은 은정이 엄마를 꽤나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이야기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싶어 하는 듯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아무 의심 없이 은정이 엄마한테 저녁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향적인 저와는 다르게 외향적인 제 남편과 은정이 엄마는 꽤나 말이 잘 통하는 듯 했어요. 어머 어머, IT 사업하시는 분이면 되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와, 저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요? 어휴,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이네요. 저는 그냥 잘하는 게 IT 쪽이라서 이쪽 창업을 한 거예요. 지난해 매출이 100억이 넘어서 요즘 조금 바쁘네요. 우와, 100억이요? 진짜 대박. 완전 멋져요, 하늘의 아버님. 하늘의 엄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하고 잘나고 능력 좋은 남편을 잡은 거야? 나도 비법을 좀 알려줘. 진짜 부러워 죽겠네. 은정이 엄마는 제 남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연신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어이가 없었던 거죠.
은정이 엄마가 집에 간 뒤에 저는 남편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 어쩌려고 은정이 엄마한테 거짓말을 친 거야? 당신 지금 장난 아니게 회사 적자잖아. 이제 당신 빚만 10억이 넘어가는데 왜 매출 100억이라고 거짓말을 쳐? 은정이 엄마 눈 휘둥그레져서 당신 무슨 신보듯 보더라. 나중에 거짓말인 거 들키면 어쩌려고. 참나, 그걸 들키긴 왜 들켜? 그럼 내가 은정이 엄마 앞에서 우리 회사 망해가고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서 지금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말해? 그렇게 말하면 우리 딸이 학교에서 처지가 어떻겠어? 나도 어느 정도 거짓말을 쳐야지. 그래야지 아이한테도 좋고 당신한테도 좋은 거야. 내가 왜 무리해서 좋은 차 타고 비싼 양복 입고 거칠에 신경을 쓰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에 혹한다고. 남편은 되려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적당한 거짓말은 오히려 사회생활 하는데 훨씬 좋다고. 당신은 뭘 모르면서 왜 그렇게 오바를 떠냐고 하면서요. 저는 할 말이 없었지요. 남편이 그렇게 성을 내는데 제가 그 사이에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저는 남편이 정말 미쳤구나. 이제는 거짓말도 양심에 손을 얹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이미지를 위해서 막 해대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걸로 싸우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날을 계기로 은정이 엄마와 제 남편은 자주 만나서 밥을 먹고 친목을 다졌어요. 꽤나 친해진 저희 부부와 아이들은 주말에 같이 한강을 가거나 여행을 갈 정도였지요. 그래서 되게 친하게 다들 잘 지냈어요. 제 딸아이도 은정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학교에서 트러블 날 일이 없었고 저도 학부모 사람들 사이에서 잘 낄 수 있으니 제 마음의 짐이 없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지요. 비록 아이 2명에게 저녁마다 밥을 챙겨주는 일이 좀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은정이 엄마가 사업 때문에 좀 힘든 일이 생기는 듯 했어요. 갑자기 얼굴 안색이 화색이 되고 살도 쪽 빠졌더라고요. 저는 은정이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안색이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안색을 가지고 있어?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응? 내가 도울 수 있는 선에선 도울게. 에휴, 나 동대문 가게 주인이 가게 빼달라고 계약 연장 안 해준다고 해서 그래서 고민이지 그게 뭐. 그동안 내가 그 자리에서 1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자리를 빼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듯한 기분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 죽겠다 진짜로. 처음으로 저에게 힘듦을 토로하는 은정이 엄마를 보니 저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홀엄마로서 아이를 굳건하게 지켜내고 키워내는 커리어 우먼이었는데 갑자기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걱정이 된 거죠. 저는 은정이 엄마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간장게장이었어요. 애엄마가 워낙에 게장을 좋아해서 저번에 저희 집에 왔을 때 게장을 싹싹 비웠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침 일찍 수산물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게를 사왔습니다. 칫솔로 게딱지까지 싹싹 씻고 게 기절시켜서 진짜 맛있게 끓인 간장을 식혀서 넣어두었거든요. 제가 다른 요리는 몰라도 게장 하나는 잘하거든요. 3일 뒤 게장이 맛있게 간이 배었고 저는 은정이 엄마가 집에 있을 시간인 저녁에 은정이네를 찾아갔습니다. 그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해서 늦게 온다는 날이었거든요. 게장을 들고 터덜터덜 은정이네 쪽으로 가는데 제 남편이 은정이 엄마 아파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깜짝 놀란 저는 자기야 하고 부르려고 하다가 이내 다시 마음을 잡고 남편이 거기에 왜 들어가는지 보기 위해서 미행 아닌 미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마 은정이네 엄마 집에 가는 건 아니겠지? 에이, 아니겠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직감은 항상 어긋난 적이 없잖아요. 네, 맞았습니다. 제 남편은 은정이네 문을 자연스럽게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은정이 집이 1층이라서 제가 현관 쪽에서 몰래 봤거든요. 충격에 휩싸였지요. 저는 화단 쪽에 몸을 틀고 창문으로 보이는 은정이네 집 안을 쳐다보았어요. 바로 제 남편이랑 은정이 엄마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키스를 하더라고요. 진짜 미친. 그럼 그동안 내가 저 둘 저녁 해먹인 것들이 저 둘의 불륜을 조장한 거였어? 그렇구나. 내가 해준 밥 먹으면서 둘이 정분을 쌓은 거였구나.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정이네 집 앞 대문에 귀를 대고 들으니 아주 더러운 소리들이 들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은정이 엄마는 동대문에서 가게가 휘청거리고 난 이후에 심적으로 힘들어했고 그 틈을 이용해서 제 남편이 제략가인 척하면서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한 거였죠. 그렇게 저 빼고 둘이 만나는 시간이 길어졌고 저 몰래 아주 바람을 피우고 둘이서 짝짝꿍하고 난리를 친 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들었어요. 게장을 다시 들고 집으로 간 저는 어떻게 복수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빚만 10억에다가 얼마 전에 남편이 업소에 가서 여자들이랑 놀았다는 사실도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 이딴 쓰레기 남편을 내가 데리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착한 아이 콤플렉스만 더 커지지. 그래, 내가 내 남편 방생해준다. 꽉 잡아 은정이 엄마. 그리고 둘이 같이 지옥구덩이로 떨어져.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는 모든 남편의 물건을 은정이네 집 앞에 가져다 두었어요. 복도에서 우당탕 소리가 들리니 은정이 엄마가 문을 열고 나왔고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왜 놀래 은정이 엄마? 내 남편이랑 바람 피웠더라? 좋아? 그래, 내가 내 남편 너 줄게. 둘이서 잘 살고 이제부터 내가 복수해 줄게. 니네 둘이 그 집에서 잘 살아보라고. 어디 한번 얼마나 잘 사는지 지켜볼 테니까. 남편은 황급하게 현관에서 나와서 오해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뜬 상태였어요. 그래서 뺨을 한 대 찰싹 때린 후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결국에 남편도 저에게 토로하더라고요. 20대처럼 보이고 패션 센스가 뛰어난 은정이 엄마한테 빠졌다. 그런데 내가 적자 인생 사는 건 비밀로 해주면 안 되냐. 내 체면 때문에 나도 힘들다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다 싶었지요. 그래, 당신 빚쟁이인 거 비밀로 해줄게. 둘이 잘 살아봐. 저와 이혼을 한 남편은 은정이 엄마와 동거를 시작했고 결국 그 둘은 은정이를 데리고 먼 지역으로 동대문 쪽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저는 제 딸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은정이 엄마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지요. 후에 들어보니까 제 남편이랑 은정이 엄마가 혼인신고한 모양이더라고요. 아주 둘이 세기의 사랑, 드라마를 찍은 거였지요. 제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나서 제 딸을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난 이후에 제대로 된 복수를 못했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딸아이 학부모 모임 중에 두 사람이 수다 떠는 것을 제가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글쎄, 갑자기 은정이 엄마가 황급하게 이사를 간 게 우리 학교 어떤 애 아빠랑 바람을 피워서 그런 거래. 어머, 진짜야? 누군데? 그 바람난 애 아빠가 누구 아빠인데? 나도 그건 모르지. 그런데 하여튼 은정이 엄마가 그 남자랑 이사를 갔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거야. 그 남자가 은정이 엄마랑 결혼하고 난 뒤에 업소에 다니다가 에이즈에 걸린 거지.
보건복지부에서 역학조사 들어오고 은정이 엄마도 병 걸리고 둘 다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제대로 살지도 못한대. 우와, 진짜? 둘 다 완전히 벌받았네. 그 병 걸리면 고치지도 못하고 큰일 난다고 하던데? 어쩌면 좋아.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이 끊긴 채 전 남편과 은정이 엄마 소식을 아름아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제 남편은 에이즈에 걸려서 아예 지금 병동에 입원한 상태이고, 은정이 엄마는 자기가 사기꾼한테 당했다는 그 분노에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100억대 매출을 가진 남자인 줄 알았는데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빚만 10억에 자기 명의로 돈까지 4억 대출을 한 상태였던 겁니다. 우와, 내 전 남편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은정이 엄마 명의 빌려서 돈 4억까지 대출한 다음에 싹 다 날려버리고. 에휴, 진짜 내가 뭐, 이거는 손도 안 대고 고풍격이네. 진짜 대박인데? 저는 씩 웃었습니다. 그날 왜 그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길 가다가 막 빵 터졌어요. 진짜 솔직히 그 전까지는 착하게 살아왔던 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왜 이렇게 항상 당하고 손해만 보면서 사는지 현타가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처절하게 인생이 꼬였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짜릿한 기분도 들고 뭔가 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 딸 하늘이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상간녀인 은정이 엄마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런 남자인 줄 알고 나한테 하늘이 엄마 남편을 준 거야? 그렇게 순순하게 이혼해준 이유가 이거였어? 정말 이거였다면, 그래, 하늘이 엄마 나한테 복수 제대로 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졌어. 내가 외로워서. 그리고 하늘이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쟁취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운 거야. 인정할게. 그리고 사과할게. 내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 딸의 인생도 꼬이고 내 인생도 꼬인 것 같아. 진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 말 없어. 입이 2개라도 나는 정말로 할 말 없어. 나 그리고 병 걸린 거 들었어? 매일 약 10수개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병원도 함부로 못 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서. 보건복지부 쪽에서 특별관리 대상자로 들어가서 취업하는 것도 힘든 것 같아. 그냥 죽고 싶다. 그리고 미안해. 이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남편한테도 문자가 왔지요. 내가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이제 나 사업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망가졌고, 나도 다시 무언가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어. 그래서 그런데 나 병원비로 쓰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냐? 끝까지 이런 말해서 미안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남편의 문자를 보고 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에휴, 이 사람은 끝까지 돈돈거리는구나.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져도 돈돈거릴 남자구나. 에휴, 진작에 이혼한 게 내 인생의 신의 한 수였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둘의 전화번호를 야무지게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늘에 외쳤지요. 아이고, 나는 세상에 신이 없고 불공평한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에휴, 저에게 이렇게 시원하게 코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신들께 감사합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전 남편 바람 피우고 나서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었는데 결국 그 둘이 자멸을 하니까 제가 좋아 죽을 지경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조상님들과 하느님.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에 길 가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들의 인생은 망했다는 게 팩트였고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제가 밀고 간 교육관, 딸아이 학원 안 보내고 책 읽게 만드는 그 교육관이 결국엔 성공을 했네요. 아이는 중학교 때까지 두각을 못 드러내다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압도적인 전교 1등을 도맡아서 했고, 딸아이를 무시한 학부모들이 이제는 저에게 어떻게 딸 공부시킨 거냐고, 정말로 학원 하나 안 다니게 하고 저렇게 전교 1등만 하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제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네요. 그들이 그렇게 학원을 보냈지만 결국에 자기주도 학습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저는 잘 증명한 것 같아서 딸에게 너무나도 고맙네요. 그리고 딸은 제가 이혼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을 해주고, 아빠는 불행해야 마땅하고 엄만 이혼한 게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해주었네요. 사실 이혼해서 딸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는데 딸이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따뜻한 말들을 계속 해준 게 엄마로서 미안하기도 하고 참으로 고맙네요. 딸이라서 그런지 속이 깊고 그저 그냥 딸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입니다. 에휴, 제발 바람 피우지 말라고. 바람 피우면 그 순간은 상대방이 모를지라도 나중에는 다 벌받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써서 글을 쓴 건데, 지나간 세월의 제 과거를 돌이켜보니 참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지금 눈물이 아른거리네요.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네 삶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기가 맞다는 길을 걸어가면 그 근처 비슷한 곳까지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도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맞다는 것을 증명했고, 제 남편과 상간녀가 된 은정이 엄마도 결국에는 지옥구덩이, 그러니까 정말 끔찍한 인생, 망한 인생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쾌락이 좋아도 양심에 손을 얹고 삽시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바람 피워서 남 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맙시다. 나쁜 짓을 하면 하늘에서 다 알고 결국에는 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아주 확신을 했답니다. 세상에 신은 있다고요. 나쁜 일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벌을 받으니까 내가 굳이 큰 힘을 안 들여도 된다는 것을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합시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쓰지 맙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싫어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엔 내가 힘을 안 써도 복수를 당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럼 감사합니다.